15. 어허 어허야 얼럴러 어히야. 심재모가 보성이 공격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잠이 설핏 들어 어디인지 모를 산중을 혼자 헤매는 굳은 꿈을 꾸다가 깨워 일으켜졌다. 대장님! 보성이 공격당했습니다! 잠과 꿈의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의 정수리를 친 숨가쁜 소리였다. 뭐라고? 그는 왼쪽 손에 바지를, 오른쪽 손에 시계를 집어들며 소리쳤다. 보성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똑같은 말 2번씩 할 거야? 전체 상황 보고를 하란 말이야! 전체 상황! 그는 바지를 꿰입으며 몸서리치듯 소리질렀다. 전 그것밖에 모릅니다. 심재모는 그때서야 문득 정신이 들듯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새까만 사병임을 깨달았다. 알았다. 먼저 가라. 미안함을 표하기라도 하듯 그는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경찰서로 나온 심재모는 인명손실, 무기망실 등 상상할 수 없는 피해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 새끼들이 도대체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 술을 처마시고 자빠졌어! 새끼들 뒤져서 싸다! 하얗게 변한 얼굴의 부분이 푸들거릴 만큼 감정이 격해진 심재모는 책상을 걷어차며 외쳤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한 인간의 괴로움과 절망스러움을 느끼며 권 사장은 그의 팔을 힘주어 잡았다. 사령관님, 엎질러진 물입니다. 심재모는 어금니를 맞물며 숨기를 다잡았다. 팔에 지그시 가해지는 권 사장의 힘에서 심재모는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었다. 이제 흥부는 무용지물이었다. 타박도 무용지물이었다. 오로지 남은 건 사태의 수습뿐이었다. 그런데 초저녁에 당한 놈의 일을 한밤중에서 보고를 하다니 그놈들이 다 정신 나간 놈들 아닌가 말이오. 심재모는 진한 한숨을 토했다. 아마도 피해 수습을 하다 보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권 사장이 심재모 앞으로 담뱃갑을 내밀었다. 보고라도 빨리 했어야 거길 갈 수 있었을 게 아니오. 천상 첫 기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수습책이라 강구하시죠. 권 사장은 심재모가 도보 행군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했다. 아무리 속보 행군을 한다 해도 도착 시간은 기차를 타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였다. 도리 없지요. 심재모는 의자에 몸을 부렸다. 자해병원 전원장을 동행시킨 심재모는 부대 병력을 이끌고 첫 기차를 탔다. 잔칫집이 초상집으로 변해버린 현장의 모습은 참혹하고도 비참했다. 핏자국을 덮느라고 마당에는 색깔도 선명한 황토가 두껍게 깔려 있었다. 그런데도 속을 뒤집는 피비린내가 역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가만히 떼기를 뒤집어 쓴 시체들은 담을 따라 질비하게 누워 있었다. 시체는 보고받은 것보다 2구가 더 많은 31구였다. 왜 2구가 더 많은지를 심재모는 묻지 않았다. 중상자가 사망자로 바뀌었을 것임은 묻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추가된 2구는 어느 쪽이요? 심재모의 입에서 처음 튀어나간 말은 이랬다. 에? 심재모의 옆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던 경찰서장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고 네. 군인이 아니고 경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는데 헬쑥한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짧게 스치고 지나갔다. 군인 14, 경찰 17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14이면 보성병력 반을 잃은 것이었다. 접전도 아니고 술을 퍼마시다. 심재모는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와 안타까운 허망감으로 거적쓴 시체를 바라보았다. 선임 하사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살았더라면 그를 그대로 살려둘 것 같지 않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피해에 비한다면 죽은 선임 하사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경찰은 7할의 인명손실을 당한 형편이었다. 선임 하사는 그나마 반은 야간 근무를 시킨 것이었다. 무기망실까지 합치면 경찰 조직은 완전히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정작 잔치를 벌인 장본인인 군수와 잔치 참석을 선도한 경찰서장은 죽음을 면하고 살아있었다.
두 사람은 마당의 아랫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대청마루에서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다가 사태가 벌어지자 혼비백산 방으로 뛰어들어 다시 다락으로 기어올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다. 신재모는 경찰과 구분되어 있는 부하들의 시체를 하나하나 거적을 들춰가며 확인했다. 사람의 죽은 모습은 언제 보아도 정떨어지게 마련이지만 특히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의 모습은 그 도가 한층 심했다. 그리고 똑같은 수의 사람이 잠들어 누워있는 것과 죽어서 누워있는 경우와는 이상하게도 죽은 쪽이 훨씬 많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장례 준비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목수를 불러 모아 관을 짜고 있구만요. 서두르시오. 시간이 없어. 신재모는 부대 점호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통제선을 벗어난 골목에서부터는 사람들이 법석거리고 있었다. 엥? 군인대장인가 마. 그러지. 속이 시리시리하겠네. 금매 좋기사 흘러던가. 뭘라고 뒷북치러 왔을까? 높은 사람인께 뒷북치지. 이런 수군거림이 스치는가 하면 엄마, 저 사람 대장인 갑는데 꿈 잘 꿨네. 키도 질고 인중도 질어. 명은 질겄네. 모르겠네 어쩔란지. 이런 뒷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신재모는 그 숨죽인 짧은 말들에서 묻어나는 야릇한 비아냥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씩 놓고 보면 트집이나 흠을 잡을 데가 없는 말들인데 그 어조나 말하는 분위기에는 가시가 들어있었고 거부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내가 과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신재모는 이 지역에 파견 근무를 나온 이후 이런저런 생각 끝에 되씹고는 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렸다. 신재모가 보성에 머물러 있는 사이에 벌교는 염상진 부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염상진 부대는 읍내 중심부를 향해 들몰과 칠동 양쪽 방향에서 협공을 가해왔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낮의 기습인데다가 협공이었고 지휘관도 없는 공백 상태여서 읍내의 방어는 오래가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다. 권 서장은 강상사와 함께 병력을 집결시켜 적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심리 상태로도 열세였다. 양쪽에서 모두 밀리기 시작한 군인과 경찰은 결국 경찰서로 다시 집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총소리만 요란할 뿐 읍내 중심부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어쩔랍니까? 강상사가 숨을 헐떡거렸다. 여기 사수합시다. 권 서장도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미쳤습니까? 사수하게? 죽어서 지켜져야 사수지. 지금 형편으론 죽고도 뺏기게 생겼어요. 그럼 어쩌잔 거요? 후퇴합니다. 후퇴? 심사는 건 없는데? 정신 차리시오. 현재 지휘관은 서장님이요. 좀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적이 코앞에 닥쳤는데 뭘 생각해요? 조수, 난 내 부하들 데리고 후퇴하겠소. 후퇴도 작전이요. 강상사는 매정하게 돌아섰다. 권 서장도 승산 없는 싸움을 할 생각은 없었다. 기다리시오. 다 같이 후퇴할 테니까. 그들은 철교를 목표로 삼아 방죽을 따라 후퇴하며 총질을 했다. 협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로는 포구를 건너는 것이었고 포구를 건너기에는 소하다리보다 철교가 더 가까웠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철교 쪽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하게 터져올랐다. 칠동 쪽에서 공격해온 적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방죽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막다른 길이었다. 물로 뛰어들어! 물로! 강상사가 방죽의 비탈을 뛰어내려가며 소리치고 있었다. 물을 건너라! 물! 권 서장도 소리치며 방죽을 굴러내렸다. 군인이고 경찰이고 우르르 방죽을 타고 내려 갈대순이 타박하게 돋아오른 뻘밭으로 뛰어들었다. 썰물 때라서 민물만 흐르고 있는 포구는 깊지 않았다. 제일 깊은 곳이 불두덩깨였다. 총알이 물 여기저기에 박히며 물방울을 튀겨 올렸다. 비명을 지르며 한 명이 물에 머리를 박았다. 붙들어라! 붙들어!
권 서장은 권총으로 물을 치며 외쳤다. 물을 벗어나 뻘밭을 돌파하는데 또 저쪽에서 한 명이 고꾸라졌다. 이 새끼들아! 끌고 가! 강상사의 발악적인 외침이었다. 그들이 방죽을 거의 타넘었을 즈음에 적들은 건너편 방죽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포구를 사이에 두고 방죽을 은폐물 삼아 그들은 대치하게 되었다. 적을 더 추격할 필요가 없다. 이 상태에서 적을 경계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염상진은 어림잡은 적의 수와 맞먹게 병력을 배치하고는 나머지 병력을 뒤로 빼냈다. 그 병력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심재모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역을 중심으로 배치시켰고 다른 한쪽은 소작권을 탈취한 지주들을 잡아오도록 풀었다. 벌교에 머무를 시간은 그다지 길지 못했다. 보성을 공격할 때 이미 염상진은 벌교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심재모를 보성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보성 공격의 성공과 직결된 문제였다. 보성이 공격당했다는 보고를 받으면 심재모는 지난번처럼 병력을 이끌고 보성으로 출동할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그 기회를 이용해 벌교를 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보성 공격이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되자 염상진은 벌교 공격 실시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지난번에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심재모는 과학화된 통신망을 이용해 기동성을 발휘한 것이고 자신은 야산대의 생명인 주력의 기민함을 동원해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공략해서 타격을 입히지 않고서는 지난번에 입은 심신양면의 상처가 아물지도 잊혀지지도 않을 일이었다. 보성에서 퇴각한 염상진은 4시간의 충분한 잠을 잔 다음 새벽 어둠살을 이용해 병력을 이동시켰다. 이지숙과 선을 대고 있는 칠동의 거점을 통해 역시 심재모가 보성으로 떠나고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염상진은 이번 공격에 또 하나의 의미를 새기고 있었다. 야산대는 밤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움직인다는 과감성을 보이는 점이었다. 강동식은 4명의 조원을 데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새 지주를 찾아내려고 횡계다리 옆 동네를 뒤지고 있었다. 첫 번째 집도 두 번째 집도 발칵 뒤집었지만 찾고 있는 주인들은 없었다.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하는가 하면 어디 갔는지를 모른다고 했다. 찾고 있는 사람이 없는 한 아무 소용이 없는 말들이었다. 잡아가야 할 놈들을 잡아가지 못하는 초조감으로 강동식은 세 번째 집을 향해 발길을 서둘렀다. 예 말이요. 외서댁 바깥 양반이 맞제라? 느닷없이 들려온 여자 소리에 강동식은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누구요? 젊은 여자가 황급하게 다가섰다. 나 외서댁 동문디 아까 지나갈 적에 설핏 본게 그런 것 같아서 기둘리고 있었소. 어찌 외서댁 소식은 다 알고나 있으시오? 어째? 무슨 일 있어? 강동식의 얼굴이 긴장되며 의혹의 빛이 드러났다. 엄마 얼굴 본게 아무것도 모르는갑네. 갸가 염상구놈 애배 갖고 저수지에 빠졌다가 되살아난 거 모르요? 뭐시야? 말을 더듬는 강동식의 부릅뜬 눈에 불이 켜졌다. 아이고 시상천지에 공산당 하는 것도 좋지만 공산당 하다가 마누에 망쳐 뿌이고 그 공산당 어디다 써먹을라요? 어찌된 일인지 세세하게 말해보시오. 세세하게 말하고 말 것도 없소. 아까 말한 것이 다요. 죽을라고 저수지에 빠진 것 보면 둘이 서로 좋아 배가 맞은 거이 아닌 것이야 틀림없고 되살아나갖고 친정에 쪼깐 있다가 장흥으로 갔다요. 장흥? 이모집에 있담서요. 강동식은 언제 떠났느냐고 묻지 않았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물을 기운이 없었던 것이다. 아내가 테러를 당했을 것 같은 염려 때문에 명령을 어기고 집을 찾아갔다가 안창민 동무가 총상을 입은 의외의 사건을 일으키게 된 다음부터 아내 생각에는 일체 문을 닫았었다. 조직의 규율도 규율이었고 스스로 생각해도 마누라에 연연하는 것이 사내답지 못한 짓이라 여겨졌던 때문이다. 오로지 강하고 순결한 혁명전사 되기를 일념으로 삼고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대장의 동생 염상구와. 대장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몰랐을 리가 없는 일이다. 대장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더욱이 군내나 읍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대장은 다 알면서도 자신에게 감춰온 것이다. 안창민, 하대치도 모르고 있을까? 그들도 알면서도 함봉을 했을지 모른다. 대장의 명령이라면 그들은 능히 그랬을 것이다. 이를 어찌하 좋은가? 염상구 놈을 어찌해야 하는가? 그러면 당의 원수인 낙질 반동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원수가 아닌가? 그놈을 강동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성 싶은디라. 넋을 빼고 서 있는 강동식을 옆에 사내가 조심스럽게 일깨웠다. 알겠소. 어여 움직이립시다. 강동식이 앞서 걸음을 떼어놓았다. 그러나 그 걸음걸이는 아까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어느 조나 마찬가지로 지주들을 하나도 잡아오지 못했다. 집구석이란 집구석은 다 이잡듯이 홀랑 까뒤집고 부치기 부치대기 엎어불고 뒤집어불고 엄지로 눈을 뒤집고 찾아도 요것들이 땅으로 기어 들어갔는지 하늘로 올라붙어 불었는지 꼬랑댕이도 배들 안 트났게요. 아메 요것들이 작년 10월에 똥줄타게 혼난 뒤로 총소리만 났다 하면 어디로 째는 연습을 날마다 한 모양이요. 그러들 않고서야 철마당 건불 쓸데기 요리 멀끔하니 없어질 리가 없들 않겠는가요? 하대치의 긴 설명에 입을 꾹 다문 염상진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하대치의 말에 타당성이 있었던 것이다. 하대치의 판단은 정확했다. 작년 10월에 사건을 겪은 데다가 염상진이 유로의 진을 치고 있어서 무언가 캥기는 것이 있는 지주나 유지라는 사람들은 총소리만 울렸다 하면 뻘밭의 꽃게처럼 순식간에 몸을 감출 수 있는 자기들 나름의 피신처를 다 갖추어 놓고 있었다. 염상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 자, 우리 볼 일은 다 끝났소. 그만 떠납시다. 적의 사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총 6자루를 전리품으로 거둔 염상진은 부하들을 앞세워 퇴각을 시작했다. 그들이 읍내에 머문 시간은 2시간이었고 읍내는 2시간 동안 그들의 해방구였던 셈이다. 그들은 아무런 추격도 받지 않고 장터길을 지나고 쇠머리를 돌아 국도를 따라 유로로 유유히 사라져갔다. 그들이 지나는 길목에는 몇몇씩 모여선 사람들이 묵묵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도 그 사람들 앞을 묵묵히 지나쳐갔다. 조성의 병력까지 모아 심재모가 역에 내려선 것은 그들이 떠나고 1시간쯤 지난 뒤였다. 사망 3세, 부상이 6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권 서장은 상황 보고를 마쳤다. 심재모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루 동안에 당한 일이 꼭 꿈속에서의 일만 같았다. 보성 경찰서장도 염상진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고 이곳의 형사부장도 염상진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어떻게 보성을 치고 다시 벌교를 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대장님, 조성 병력은 어떻게 할까요? 강상사가 다가서며 물었다. 빨리 돌려보내시오. 심재모가 앞만 바라본 채 말했다. 그때 목을 느려뺀 염상구가 가느다란 눈을 깜박거리며 어슬렁어슬렁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제서야 권 서장은 그의 모습을 그동안에 볼 수 없었음을 상기했다. 그리고 그를 외면해 버렸다. 김복동의 홀아버지 김노인이 눈을 감았다. 60을 채우지 못한 59의 나이였다. 17, 8배 장가를 가고 30고개를 넘으면서 서너 자식들을 거느리고 소작 생활을 꾸려가고 40고개를 넘기면서는 억지 기운을 쓰고 살아온 20년 세월이 삭신 마디마디를 갉아내려 40 중간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불붙은 집단 무너져 내리듯 허망하게 푹푹 쓰러져 가는 것에 비하면 59의 나이는 그래도 아쉬울 것 없는 인생살이였는지도 모른다. 비록 환갑을 목전에 남기고 떠났을 망정. 환갑 진갑 차려먹고 세상 떠나는 것을 천복 중에 천복을 누리는 것으로 여겨옴은 농사의 중노동과 소작의 가난에 시달리면서는 도저히 그 나이까지 삶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흔이 넘으면서 손자를 보고 45이 되면 중늙은이로 불리며 손자 오줌으로 옷섭을 적시고 쉰 고개에서 늙은이가 되고 마는 궁핍한 인생살이에서 환갑진갑상을 받아본다는 것은 기름지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일 뿐 소작살이를 면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둠 속에 멀리 있는 불빛처럼 까마득한 이야기였다. 김노인의 초상은 초라하고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봄 초상치고도 유별나게 냉기만 돌고 적막했다. 아들 김복동이라도 있었으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가 갇힌 신세이니 초상이 그리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집안 형편으로는 김노인이 죽은 것보다 김복동이가 갇혀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고 김복동이가 갇히지 않았더라면 김노인도 저승길을 그렇게 재촉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 아들 아버지가 순천으로 넘어가 불자 놓친 내가 나보담도 더 애타하고 상심하고 허드랑께요. 땅떼기가 있으니 뒷수발을 허겄냐, 폴 몸뚱이가 있으니 재판 비용을 대겄냐 혀쌈시로 맴을 못 잡고 허둥거리고 밤잠도 못 자고 그랬지라. 시상 뜰라니께 그리 맴을 쓰셨는지 그 일로 상심이 심해서 시상을 뜨셨는지 모를 일이구만요. 곡성도 내지 않는 장흥댁이 드문드문 찾아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었다. 그녀가 곡성을 내지 않아도 그 누구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던한 며느리였다는 것을 감안해서가 아니라 남편 일로 그녀의 가슴에 들어앉은 근심의 덩어리를 다 헤아리고 있었던 터였다. 전 한 가지도 제대로 붙이지를 못했다. 고기나 생선은 아예 엄두를 내지 않더라도 돈 안 드는 호박전이나 고추전이나마 부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호박이나 고추는 손바닥만한 텃밭에 씨로 박혀있는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찬거리나 전거리 하나 될 만한 푸성귀도 없는 지랄 같은 계절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거적삼하듯 하는 장례라 해도 맹물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출상 전까지 끼니 따라 영전에 상을 차려야 하고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이 굳은 일 추슬러주는 남자들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술과 그에 따른 안주가 장만되어야 했다. 제일 만만한 것이 술로는 막걸리요, 안주로는 콩나물과 꼬막이었다. 그건 말고도 정작 관 하나는 장만해야 했고 관 옮겨 몇 자리 만들 인부를 사야 했다. 그런 것이 다 돈이고 빚이었다. 마삼수의 아내 목골댁과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은 초상이 났다는 말을 전해 듣자마자 장흥댁 내려와서 물리를 차고 나섰다. 이웃 간의 정리로도 의당 그리 할 일이었는데다가 그녀들 사이에는 같은 근심을 품고 있는 끈이 이어져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돈으로든 곡식으로든 조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녀들은 빈손으로 초상집 사립을 옆걸음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물리를 더 지성스럽게 말끔하게 해내려고 모두들 몸을 사리지 않았다. 그녀들은 서로 등지거나 마주보거나 해가며 일을 하다가 번갈이를 하듯 한숨을 내쉬고는 했다. 그리고는 흠칫하며 상대방의 눈치를 훔쳤고 상대방은 못 들은 척 물소리를 더 크게 내거나 삭정이를 힘쓰며 부러뜨렸다. 서로가 가슴에 찬 근심을 드러내지 않으려 마음 썼지만 근심이란 술 괴듯 하는 것인지 한숨은 무심결에 흘러나와 버리고는 했다. 그녀들은 이렇듯 서로 마음 쓰면서도 어느 결인지 자신들의 신세 한탄에 입을 맞추고 있고는 했다. 참말로 이적지 암 소식도 없으면 어찌 된 일일까이. 지닌 돈 한 푼 없이. 근께 나가 축구 작품맨 뿐이란 말씨. 어디를 어쩌 그럼 쏘대고 댕기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요 답답한 가심이 제가 다 되어버렸네. 남양댁은 지인하고 긴 한숨을 물었다. 굶주림으로 살이라고는 없이 깡말라버린 그녀의 얼굴은 검게 타들고 있었다. 예쁘다는 말을 듣게 했던 제대로 생긴 이목구비도 그런 얼굴의 바탕에 파묻혀 전혀 드러나 보이지를 않았다. 자네 맘 어찌 모르겠는가. 내 속 짚어 넘 속일라고 나가 요리 각다 문언디 자네 속이야 더 말할 것 없제. 그래도
맘 약하게 묵지 말더라고. 우리는 당원은 남쟁네들한테 비여자면 우리야 용궁에 앉아있는 심이고 새끼들 땀새라도 맘 독하니 묵어야지 어쩌겠는가. 목골댁의 말은 꼭 남양댁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기미가 두껍게 앉은 목골댁의 얼굴은 남양댁과는 반대로 살이 올라 보였다. 그러나 그건 살이 아니라 검누른 빛과 함께 돋아오른 부황난 부기였다. 굶기는 거의 비슷하게 했으면서도 목골댁이 먼저 부황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체력이 약하다는 표시였다. 그러나 색이 검게 변하면서 살가죽이 말라붙는 것으로 보아 남양댁도 머지않아 부황기를 드러내게 될 초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들은 이제 나이 24세 동갑내기였다. 그러나 그녀들의 얼굴에는 나이 24인 여자가 지녀야 하는 젊은 생기도 탄력도 없었다. 면회는 아직도 못 갔지? 남양댁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다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돈도 없는 데다가 또 여그 장흥댁이 시아부님한테 매여 있니라고. 재판 뒷수발이야 못 튀어도 면회나 자주자주 댕기소. 갇힌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집 걱정되고 그러겠는가. 매미야 하루에 10분도 가고 잡지만 거그가 읍내도 아니고 순천인데 돈이 얼마나 깨지겠는가. 돈이 뭔 첨인가? 사람이 뭔 첨이지? 나야 남편이 갇혀 있기만 엄사 걸어서라도 면회 댕기겠네. 소식 모르고 요리 깝깝하니 앉았은께 남편이 하늘이란 말 인제 알겠고 이리 마음이 시리고 아픈디 어디서 뭘 하는지. 남양댁의 목이 잠겨들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눌렀다. 그려 남정네 하나가 지집 목심이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판인데 남편 구하는 일에 빚돈 무서바하겠는가. 그녀들은 더 말이 없었다. 서로가 남편 생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어째 뜬금없이 이 영감이 저승행차시여. 아들 어찌 되는지도 안 보고 말이지. 상갓집을 찾는 예절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커다란 목소리가 아무 거침이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상갓집에서 마신 술에 취해가지고 노래를 불러대는 놈처럼 그 말투나 목소리는 조문을 하자는 뜻이 전혀 없이 망나니 짓이나 하자고 덤비는 놈 같았다. 아니 어떤 넉나간 자석이여? 남양댁의 얼굴이 싹 변하여 문 쪽으로 돌아섰고 목골댁도 행주를 든 채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던 남양댁이 주춤하며 뭔딩이? 했고 뒤따라 목을 내밀던 목골댁이 화답이라도 하듯이 우사로네. 하고 중얼거렸다. 그녀들의 눈에 띈 것은 마름 허출세였다. 이 두댁내가 애쓰는구만. 하면 그래야지. 뭐다 한배 탄 몸들인께로. 합죽한 얼굴의 허출세는 눈에 얄궂은 웃음을 피워내며 그녀들에게 아는 체 했다. 남양댁과 목골댁은 마지못해 눈인사를 하고 뒷걸음질로 그를 피했다. 저 문딩이 웃는 거 참말로 징상 싫어봐 못 보겠네. 남양댁이 어깨를 떨었다. 그 염생이 웃음이야 결혼한 것 아니더라고. 지금 마누래 속불 질르니라고. 목골댁은 예사롭게 대꾸했다. 허출세가 여자들만 보면 그 묘하게 피워내는 눈웃음은 여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었다. 별 흔한 것이야 흔하 마나 헛소리고 나 말은 오늘 웃는 거이 더 징하고 징하다 그런 말이시. 자네는 안 그리 생각인가? 금매 자네 말 듣고 본게 그런 상 싶으네. 저놈이 필경 남정네들 없은께 염생이 웃음 더 진하게 웃는 것이시. 문딩이 잡것 120명 남양댁이 혀를 찼다. 저것이 참말로 백녀시는 백녀시여. 우리는 소작은 소작대로 띄고 욕골알라 됐는디도 저놈은 새쥔 따라가면서 그대로 마름자리 물고 늘어져 있는 것 보면. 저 놈이야 살얼음 판도 안 빠지고 건넬로 많이든가.
금매 그러고 보면 우리 남정네들이 어디가 모질한 것 아니까? 목골댁이 푸석푸석한 얼굴에 의문을 담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럴란지도 모르제. 안직 젊은 게. 남양댁이 한숨을 내쉬며 몸무겁게 일어났다. 이 세상 이치라는 것이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넘어가 됐기 다 순서가 있고 상하가 있는 법이다 이것이요. 나라가 공산당이 나쁜 게 흐덜 마라 하면 아래서야 그 말 그대로 따라야 나라가 채가 쓸 것인지 요런 늦자고 없는 것들이 공산당이 지금 하랩이 위패도 아니겠고 죽자 사자 고걸 떠받으면서 저 지랄 발광들인께 요것들 씨를 싹 다 몰래 뿌리자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각지 빨갱이를 붕어몰이 허댔기 싹 다 지리산으로 몰이를 기어서 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 폭탄을 딱 한 방만 떨어뜨려 뿌는 것이요. 그러면 빨갱이는 씨도 안 남을 것인데 그 간단한 방법을 나라가 모르고 있다 그것이요. 영전에 건성으로 저를 해치운 허출세는 한장수 노인을 상대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한 노인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한 노인은 초상이 나자마자 김복동이가 없는 영전을 지키고 있었다. 사랑방에서 얽힌 끈끈한 정이 시키는 일이었다. 미천이 없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는 지삼봉이가 주인에게 사정을 해 세경쌀 한 마를 미리 받아 선뜻 내놓은 것도 그 정이 시킨 일이었다. 지삼봉의 그 마음씀이 너무 고맙고 눈물겨워 네가 사람이다. 네가 사람이다. 한 노인은 목이 메었던 것이다. 나 말이 어쩌요? 사람이 말을 했으면 쓰다 달다 무슨 표식이 있어야지라. 허출세가 한 노인을 짓떠보았다. 좋은 생각 같아요. 금매요. 속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지라. 한 노인의 무관심에 기분이 상한 허출세는 그렇게 오금을 지르고 나서 획 돌아앉아 두 다리를 토방으로 내렸다. 나가 물려도 되게 잘못 물린 상 싶은디 어째 재판은 어찌 돼갈 눈치띠요? 허출세는 고약스런 얼굴을 해가지고 토방에 서 있는 장흥댁에게 물었다. 안직 면회를 못 갔구만이라. 어째라? 허출세는 몸을 일으키며 버럭 소리 질렀다. 장흥댁은 고개를 숙였다. 부엌에서는 남양댁과 목골댁이 몸을 움츠러뜨리고 있었다. 그녀들은 그가 부리는 역정이 무엇 때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모두 소작이 떨어진 데다가 하나는 어디론지 도망을 가버렸고 둘은 갇혀있는 신세니 빚을 못 받게 될까봐 그는 몸이 달고 있었던 것이다. 싸게 면인지 쥐 콧구멍인지 댕겨와서 재판이 어떤 꼴로 돼갈지 나한테 알리시오. 허출세는 이렇게 내지르고는 손바닥을 탁탁 털며 토방을 내려섰다. 그는 사립으로 걸어가면서 부엌 쪽으로 옆눈질을 하고 있었다. 헐어져서 거든이라고. 한 노인은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꾹 다물었다. 상갓집에 빈손으로 오다니 하는 말을 삼키고 있었다. 정작 자신도 빈손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이 그렇게 면목 없고 죄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죄가 아니라 가난이 죄라서 어찌하는 도리가 없었다. 상제도 없고 특별한 조객도 없고 구색 맞출 것도 없는 장례라서 격식에도 없는 이 일장을 하기로 했다. 지삼봉과 함께 밤샘을 한 한 노인도 침통한 얼굴인 채 이 일장 치르는 것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삼봉이가 지게에 관을 짊어졌고 한 노인이 그 앞을 시름없이 걸어가며 요령의 울림도 없는 길다끔 소리를 하고 있었다. 야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인생 육시 한평생을 못 채우고 나는 가네 야 야 삼수
값싼 놈을 적에 왜 왔느냐 물음받고 내 뭐라고 답변을 고 어야 얼얼야 굶고 굶어왔다는 말 서러고도 남새시러 득병했다 답할라래 어야 얼얼야. 한 노인의 사설을 잇고 바치는 소리에 언제부터인가 지선봉의 컬컬하고도 어기찬 목소리가 가락을 타고 있었다. 한 늙은이와 한 젊은이의 저 깊은 속에서부터 솟아올라 터지는 것 같은 그 길게 늘어지면서 감기고 다시 풀려 휘돌아 흐르는 소리는 서러운 울음인 듯 괴로운 통곡인 듯 4월의 허기진 푸름 속으로 물구비를 이루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허출세가 남양댁의 지게문을 흔들어대다가 끝내는 문의 구멍을 뚫고 문고리에 꽂힌 숟가락을 뽑아낸 것은 그날 밤이었다. 소리 질러나요, 소리! 마음대로 혀. 나야 남자고 배 맞춘 다음이라고 소문 내뿔 거인게. 허출세가 방으로 들어서며 내뱉었다. 근데 어쩌려고 이래요, 어쩌려고! 저고리 섭을 틀어잡은 남양댁은 방구석으로 몰리며 숨이 잦아들고 있었다. 남녀가 밤에 만났으면 어쩌는지 몰라서 그러는겨? 모르면 인자부터 결차 줘야 쓰겠구먼. 강동기 잡겠다고 파수 보던 놈들도 지물에 기운 빠져 다 갈불고 인자 자네하고 나쁘인께로 신선하게 하더라고. 강동기가 빚돈 갚기는 다 틀려먹었은게 자네가 몸으로라도 갚아야 할 것 아니겠어. 근데 나도 사람인디 그리 인정머리 없이는 안 하겠어. 나 말 얌전하니만 잘 들으면 새끼들하고 죽기를 곡식은 줄 채며 죽으면 썩을 몸뚱이고 한바같이 물이면 깨끗하게 표도 안 나는디 처녀도 아닌 몸에 정절 지키겠다고 새끼들하고 굶고 부황들어 뒤질게요? 나 말만 들으면 서로서로 좋은 일이고 쥐도새도 모르는 일이요? 어쩔게요? 허출세는 바득바득 다가섰다. 무슨 일이고 다 헐티게 제발. 아, 시키는 일이다 지대로 혀. 허출세는 남양댁을 와락 끌어안았다. 안 되라, 죽어도 안 되라. 그녀는 남자를 떠다밀었다. 그러나 남자가 떠밀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불 위로 나둥그러졌다. 그녀는 내리덮이는 남자의 어깨를 떠밀어내며 두 다리를 버둥거렸다. 암컷이야 발광을 할수록 만난 법인께. 발광을 혀야 잡아먹을 마음이 동원다니께. 남양댁의 허벅지를 타고 앉은 허출세는 이렇게 씨부렁이며 그녀의 두 팔목을 한 손에 몰아잡았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속옷을 끌어내렸다. 그녀는 다리를 비비 꼬았지만 이미 남자의 손이 불두덩 아래를 파고들었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그녀의 몸에는 더 이상 버팅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남자의 맨살이 닿는 감촉을 허벅지에 느낀 그녀는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그러나 때마침 떠밀려오는 남자의 몸에 부딪혀 그녀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남자의 몸이 실리는 압박과 함께 그녀는 하체를 뒤틀었다. 허출세는 옷을 챙겨 입으며 여자 조갑지 진짜 맛이야. 알을 한둘 뽑은 다음부터란 것이 영축 없는 말이고 굶고 살아서 거기 살맛도 찌러진 것인가. 짠득짠득하니 묵을만 허시. 하고는 짭짭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나가 곡식 들고 댕길 체면이 아닌게 요것으로 풀어다 묵소. 돈을 그녀 앞에 던졌다. 가져가시오. 그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남양댁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말 씹히지 말어. 굶고 사라지는 몫이 없는 법인께.
허출세는 킁킁 헛기침을 하며 방을 나갔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잠자리를 수습하려고 등잔에 불을 당겼다. 방바닥에는 구겨진 지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건 쌀 한 홉값에 불과한 10원짜리였다. 그녀는 그 돈을 와락 모아 잡았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방바닥에 박은 채 흐느끼면서 그 돈을 갈갈이 찢어대고 있었다. 이틀이 지난 밤 허출세는 목골댁의 지게문을 흔들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구멍을 뚫었으며 문고리에 꽂힌 숟가락을 뽑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같은 액수의 지전을 던지고 나왔다. 그러나 그는 장흥댁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장흥댁은 두 여자보다 10살 가까이 더 먹었던 것이다. 염상진네에게 읍내를 2시간 동안 장악당한 사건은 2, 3일에 걸쳐 지주들 사이에서 불만스럽게 오가던 말이 뭉쳐져 마침내 문제거리가 되었다. 공개적인 책임 추궁을 하자는 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 미리 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곱씹게 되었고 잡혔으면 죽었다는 너무나 분명한 결론 앞에서 새삼스럽게 끼쳐오는 공포를 느껴야 했고 먼저 염상진에게 치를 떨다가 그는 증오한다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러자 눈앞에 대상으로 잡힌 것은 당연히 심재모였고 도대체 그놈은 뭘 하고 자빠져 있는 놈이냐고 일시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느낀 공포감과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애착과 염상진에 대한 증오심과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된 감정풀이를 심재모에게 하려들었다. 도저히 그런 놈 믿고 살 수 없으니 당장 갈아치우자는 것이 그들의 흥분된 의견이었다. 그 움직임을 파악한 유주상은 그것을 또 하나의 효과적인 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최익달을 앞세워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유도했다. 물론 좌익척결위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임으로 했다. 중국집에 모여 앉은 그들은 말을 하다 보니 스스로의 말에 촉발되어 흥분하고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군중심리에 말려 흥분하고 해서 중구난방이었다. 염상진이 그놈의 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철통같이 방비만 되었으면 어찌 시뻘건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요. 그놈 모강댕이를 당장에 첩불어야 하여. 하모니라 당장에 첩불어야 하고 말고라. 다들 생각해 봅시다. 대체 여기 매 앉은 우리들이 다 뉘기요? 하늘 같은 지체가 아니냐 그것이요. 근데 그 지체 그 체면 다 똥 묻혀가면서 그 개녀를 빨갱이 새끼들 피해 도망해야 하고 그 호로 쌍녀라 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우리들 집을 그 꼴로 난장판을 맹글 수 있냐 그것이요. 그것이 대체 누구 책임이겠소? 그놈을 지금 당장 잡아다가 우리 앞에 물팍 꿀칩시다. 물팍만 꿀쳐? 부자지를 훌떡 뿌려야지. 그럼 빙신 늙고자 같은 놈. 여러 말 할 것 없이 문제는 말이야. 쥐너른 잘못 모시는 종놈은 삭신 녹아내리게 매질당하고 내쫓기는 것이 법칙이다. 그것이요. 지금 보자면 대체 이 나라 주인이 누구요? 바로 여기 앉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오. 어째 그냐? 나라 주인이 한민당인게? 한민당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들이 주인이고 더 세세하게 따지자면 여기 읍내 주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것이요. 허번 심건엄이 할 일은 무엇이냐? 주인인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받들어 매시는 것이요. 근데 그 자석이 주인이 위험하게 불편하게 잘못 매셨은께 잡아다가 매타작부터는 해야 할 것이요. 유주상은 제멋대로 쏟아놓고 있는 말들이 제각기 한 차례씩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한바탕씩 자기 말들을 해야 속이 풀릴 것이고 그래야 계획대로 일을 몰아가기가 수월해질 터였다. 되었어. 다 심간원 때려잡자는 뜻으로 그 말이 그 말인께. 어디 유조합장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유주상의 눈치에 따라 최익달이 사람들의 말을 막았다. 예, 명색이 청년단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면목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단이란 보조 역할일 뿐이지 작전권도 지휘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청년단장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소직도 큰 애국하는 자리는 못 될지라도 빨갱이한테 미움 사는 자리인 것은 틀림없고, 이 고장이 마음에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논마지기를 장만하다 보니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 되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유주상은 여유만만하게 꾸벅 인사를 했고 사람들은 호의적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경청했는데 하나도 틀린 데가 없는 당연하고도 지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심재모, 그 사람은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우리는 또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다 옳으나,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을 여기에 끌어다가 목을 비틀거나 무릎을 꿇리거나 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나 우리끼리 한바탕 욕을 해대는 것으로 기분을 풀고 끝낼 겁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감정을 누르고 냉정하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숨을 돌릴 겸 뜸을 들이기 위해 유주상은 한숨길 정도 말을 멈추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의 그런 뜻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꾸미자는 겁니다. 말로 하면 감정이 들어가기 쉽고 또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문서로 꾸미면 감정이 안 들어가 점잖고 확실해지고 날아가지 않고 언제까지나 남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조쏘 하는 찬동이 나왔다. 그 다음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 앉기는 했지만 개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은 개인들의 힘으로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단체를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한데, 마침 우리는 지난번에 결성한 좌익척결위원회라는 좋은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효과가 아주 크리라 믿습니다. 그 단체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일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주상은 여기서 말을 끝냈다. 좋네, 좋아. 최익달의 선창으로 말 한번 시원하게 잘한다. 윤삼거리가 맞장구를 쳤고 설익은 국회의원 빰따고 맞겠네. 그리옵시다. 금매 말이야. 인물맹키로 말도 청산유수시. 항, 그리 하더라고. 모두 흔쾌하게 찬동을 했다. 저의 소견에 찬성을 해주시어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모이는 것도 어렵고 하니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임한다는 것부터 문서로 꾸미기로 합시다. 의견을 묻던 유주상의 태도는 이미 바뀌어 일방적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는 미리 준비했던 백지를 탁자 위에 내놓았다. 돌아가면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도장이 없으면 지장도 좋습니다. 유주상은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물컵을 들었다. 어째 종이가 2장이요? 누군가가 물었고 예. 그 말을 깜빡 잊었군요. 한 장은 보관해야 하니까 2장에다 이름을 다 써야 합니다. 한 장에 한 번씩 2번입니다. 유주상은 아차 싶어 말을 힘주어 다지며 손가락 2개를 펴보이기까지 했다. 계획대로 일을 깨끗하게 마친 유주상은 중국집을 나온 그 길로 경찰서를 향해 바쁜 걸음을 옮겼다. 무거운 얼굴로 앉아있던 심재모가 유주상을 맞았다. 요즘 심재모의 심사는 말이 아니었다. 그 어이없는 병력 손실을 연대본부에 보고해야 하는 참담함을 겪었고 욕설이 태반인 연대장의 노발대발을 그대로 뒤집어 썼고 염상진에게 보복당한 패배감에서 벗어날 묘안이 없는 채 신경이 사가들고 있는데 지주와 유지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따져 책임 추궁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는 전화를 유주상한테서 받았던 것이다. 그 전화는 연대장의 폭언보다 몇십 갑절 그의 자존심을 손상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아이고, 이거 청년단장 노릇 해먹기 진땀 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제가 유도한 대로 일이 무난히 끝났습니다. 유주상은 땀도 안 난 이마를 훔쳤다. 심재모는 아무런 반응 없이 담배를 빼물었다. 그 사람들 그거 처음엔 굉장했습니다. 서로 흥분들을 해가지고 사령관님을 욕해대고 면전에서 말씀드리기 안 됐습니다만
여기서 몰아내야 한다고. 자기네들의 생명과 재산을 빨갱이들로부터 지키려면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실컷 떠들다가 재물에 지치기를 기다려 설득 작전을 폈습니다. 그 얘기야 쟨 안 내는 것 같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좌익척결위원회에 이름한다 하는 쪽으로 귀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요겁니다. 유주상은 양복 속주머니에서 기세 좋게 종이를 꺼내 심재모의 앞에 펼친 다음 손바닥으로 다리미질 하듯 종이를 쓸어내렸다. 그것은 중국집에서 받은 2장의 위임장 중 한 장이었다. 이걸 찢으십시오. 그럼 일은 없었던 걸로 깨끗하게 끝납니다. 수고하셨소. 내 일에 관한 건데 내 손으로 찢고 싶지 않소. 유조합장께서 찢어버리십시오. 심재모는 담배를 끄며 씁쓸해하게 웃었다. 그게 좋겠습니다. 유주상은 거침없이 종이를 박박 찢어대며 자식이 오기는 창창해서. 비웃고 있었다. 유주상은 통쾌한 승리감에 차서 경찰서를 나왔다. 이곳에서 내쫓기는 심재모의 비참한 꼴이 눈앞에 훤하게 보이고 있었다. 어리벙벙한 시원찮은 놈은 당연히 없애버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와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무슨 개벽다기 같은 소리냐? 엄연히 신분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공평할 수가 있는가? 토지 개혁, 어떤 날도둑 놈들이 떠드는 개소리냐? 왜 남의 재산을 공짜로 나눠 먹자는 거야? 공산주의는 단연코 쓸어 없애야 하는 되먹지 못한 정신의 문둥병이야. 유주상은 그 생각을 하면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또 열이 치받치고 있었다. 지주들의 움직임을 알았을 때 유주상의 머리에는 그것을 심재모를 치는 또 하나의 힘으로 이용하자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주와 유지들이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준 것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지난번에 띄운 고발장에 뒤따라 이번 일을 사건화해서 관계 요로에 다시 보내게 되면 심재모야말로 죽은 목숨이 안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심재모가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래서 위임장을 2장 만들어 그의 앞에서 한 장을 찢는 연막을 쳤던 것이다. 지난번 고발장은 육군본부 헌병사령부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최익승, 도지사, 광주 고법까지 보낼 수 있는 데는 다 보냈다. 대통령 앞으로도 보낼까 말까를 놓고 말이 많았지만 그 자리는 너무 높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결국 보류시켰다. 심재모는 아무리 감정을 자제하려고 해도 지주들이 벌이고 있는 소행에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이 아닌 짓은 도맡아 하면서 큰 소리는 또 도맡아 치는 그 뻔뻔스러움이 너무 파렴치하고 역겨웠다. 이번에 읍내를 장악당한 것은 상황의 불가항력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또한 구차스럽게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염상진이가 또다시 지주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다. 소작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몰수하지 않았는데도 염상진이 그랬을 것인가. 현재의 상황으로 염상진은 군경과 대치하기에 여념이 없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자기네가 잘못을 저질러 당한 일까지 이쪽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작당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방어를 철저히 했다면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대꾸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를 않는 것이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간에 군인이나 경찰은 무조건 자기네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모는 언제나 그 대목에서 혼란과 회의를 느꼈다. 군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나는 누구를 위한 군인인가? 군대는 돈과 힘을 가진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무조건 지켜주어야 하는 종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을에 떠오르는 것이 손승호의 말이었다. 심사령관이 기왕 이곳에 근무하게 된 입장이고 이렇게 마주 앉게 됐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이데올로기니 사상이니 하는 것들이 뭐 별겁니까? 식자나 좀 들었다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네들만 아는 무슨 거창한 이론이나 되는 것처럼 어렵게 말하려 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따로 있고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심한데, 결국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된 건 사람의 목숨이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그 자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란 것이 유식한 사람들이나 입에 올릴 수 있는 전유물도 아니고 책상 앞에서 따지는 연구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지는 못했을 망정 기본 생활 조건의 모순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그런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고, 그 잘못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슨 방법으로든 그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의 이데올로기고 사상입니다. 식자가 된 사람들은 거기에 논리와 이론이 없으니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식자층의 상투적인 용어입니다. 그건 불교나 예수교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경전을 가졌으니 종교고, 무속은 그런 것을 갖추지 못했으니 미신이다 하는 식과 똑같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절대적인 삶이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디 이론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길게 늘어놓느냐 하면, 이 지방에 사는 절대 다수의 가난한 농민들은 자기들이 왜 가난한지, 가난을 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더구나 해방이 되는 것을 계기로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길을 뚫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정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소작쟁이를 벌여 그 길을 뚫으려 했고, 해방이 되자 이제야 때가 왔다 생각한 그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바로 1946년 10월에 전국 규모로 일어난 농민 항쟁 아닙니까? 그 항쟁은 결국 폭력 앞에 피만 뿌리고 좌절되었습니다만, 지금 그들은 침묵하고 있을 뿐 그들의 욕구를 포기하거나 망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이데올로기의 덩어리고 사상의 덩어리인 겁니다. 그런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길을 뚫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그들은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환영하고 선택합니다. 그들의 그런 행위를 우익적 식자들은 또 부화뇌동이니 비이성적 감정주의니 하는 유식한 문자를 써가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일축하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삶의 절박함과 절실함 속에서 나오는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하고 순수한 판단이고,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생존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은 그들이 원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사령관은 바로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군인이나 경찰을 경원하는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현상이 이 지방만의 특성은 물론 아닙니다. 지역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그건 남한 전역에 걸친 문제점입니다. 전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옛날 봉건 왕조 때에도 잘하는 정치는 백성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했고, 다수의 백성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임금을 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건 시대가 아니라 명색이 민주주의를 내세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정치가 어때야 하는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군인이 되신 거 현명한 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승호의 말을 되새길 때마다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출발이 너무 순진하고 단순했다는 사실을 심재모는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된 땅에서 무언가 바르게 한 몫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정했을 때는 이렇듯 복잡 미묘한 사회 구조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권 서장이 눈치를 살피며 들어섰다. 아, 예. 금융조합장이 다녀갔습니다. 일을 조용하게 끝냈다고 좌익척결위원회에 이름한 위임장을 가져와 손수 찢고 갔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이는 권 서장의 얼굴에는 미심쩍어 하는 빛이 역연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권 서장의 반응이 마음에 걸린 심재모가 물었다.
사실 자신의 마음에도 유주상의 협조적인 태도가 의문스럽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만 워낙 영리하게 느껴져서요. 제 생각하고 같군요. 아주 똑똑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야심이 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불안하고 믿음이 가지 않고. 그렇죠. 사람을 인상만 가지고 전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인상이 꼭 틀리지만은 않거든요. 서장님이나 저나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도 없죠. 그 사람이 여기에 온 후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분주하게 벌인 일들을 목격해 왔으니까요. 글쎄요. 일단 그 일이 조용하게 끝났다니까 서장은 문득 말을 끊었다가 성가시지 않아서 잘 됐습니다. 하고 말을 고쳤다. 그런 셈이죠. 피곤한 기색이 완연한 심재모는 느리게 담배를 뽑으며 염상진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고심하고 있는 문제로 화제를 바꾸었다. 그게 그 머리에 이고 있는 화루격인데 그걸 어찌해야 좋을지. 권 서장은 힘준 손바닥으로 입술만 좌우로 문질러댔다. 그게 말입니다. 병력을 총동원해서 한바탕 밀어붙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재모의 갑작스러운 말이었고 권 서장은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역시 승산 없는 무모한 일이겠죠? 심재모는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그 뭔가 대책이 있긴 있어야겠지만은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쪽 지형이 우리 쪽에 너무 불리합니다. 그건 지휘관의 능력이나 부대의 전투력과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선 무리한 공격보단 안전한 방어가 더 유리한 작전이 아닐까 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심재모는 한동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다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적의 세포 활약과 상식을 초월하는 적의 기동성이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 없이는 우린 계속 당하기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급선무로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번에 집단 음주를 한 건 상황이 지구전으로 계속되다 보니 마음들이 해이해진 탓일 겁니다. 계엄령이 다소 완화된 건 민간인들의 생업을 위한 생활상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작전 상황의 호전 때문이 아닌데 그 점을 착각한 결과입니다. 이 점도 강력 주지시켜야 합니다. 심재모는 머리에 무거운 통증을 느끼며 일어섰다. 16. 당신을 용공행위로 체포하겠소. 3월이 오는 봄이고 5월이 가는 봄이라면 4월은 머무는 봄이었다. 머무는 봄의 자태는 하늘과 땅 사이에 현란함과 황홀함과 혼미함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그건 아지랑이었다. 5월의 풋보리를 기다리는 4월은 죽 한 끼를 제대로 넘길 수 없도록 춘궁이 극에 달하는 시기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굶주림에 비비 틀려 헛개비 걸음을 걸으며 어지럼증에 휘둘리고 부황기는 눈에까지 퍼져 흰자위가 누르스름하게 물들어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움직임이 없는 모든 물체마저 흔들리고 어릿거리고 출렁거려 보였다.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운 아지랑이는 끝도 없이 아롱거리는 잘디잔 흔들림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굶주림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롱거림은 현란한 아름다움도 황홀한 감상도 혼미한 서정도 아니었다. 그건 어지럼증을 더해주는 어지러움일 뿐이었고 귀울음을 더 깊게 해주는 귀울림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아지랑이를 헤치며 한사코 마을 뒷산으로 기어올랐다. 물오름이 한창인 산에는 그나마 생명의 불씨를 지켜줄 최소한의 먹이가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앞다투어 삐비를 뽑아먹었고 솔가지를 꺾어 송기를 빨았으며 솔순을 분질러 입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런 허기 달래기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솔가지를 꺾어대는 것은 나무를 상하게 하는 일이었고
새로 돋는 순을 분질러대는 것은 나무 자라기를 해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인심 사나운 집의 산에서는 산지기와 숨바꼭질을 해야 했다. 산에는 아이들만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어른들도 눈치껏 산을 탔다. 여인네들은 죽거리나 찬거리를 삼으려고 산나무를 찾아 헤맸고 남자들은 칠기나마 캐려고 괭이질을 했다. 송기나 솔수는 한꺼번에 많이 먹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먹어도 밥이나 떡처럼 배가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만큼 먹으면 그 독하도록 진한 솔냄새가 비위를 틀어놓았다. 처음에는 이빨 사이에서 신침이 흐르게 했던 솔냄새가 비위를 상하게 할 즈음이면 아이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햇발 두터운 무덤가나 언덕배기로 흐느적이는 걸음들을 옮겨놓았다. 모여앉은 아이들의 얼굴은 마를 대로 말라붙은 채 마른 버짐이 피거나 누룩깨하게 들뜨거나 검게 타들고 있었다. 그 굶주린 얼굴들의 입 언저리에는 분가루를 바른 듯 노란 솔꽃 가루들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은 무거운 몸을 부린 채 숨막히도록 아롱거리는 그 어지러운 아지랑이 춤을 초점 잡히지 않는 눈길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지랑이 속에서 짙푸른 보리밭도 아롱거리고 자운형꽃 붉은 논도 아롱거리고 검은빛 먼 산도 아롱거림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어서 5월이 그리고 6월이 오기를 기다렸다. 5월이 오면 보리서리 밀서리가 시작되고 6월이 오면 감자서리 꽃게잡이를 하게 되었다. 여름이 되어갈수록 배를 채울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삐비나 솔순만 먹는 게 아니었다. 찔레순도 껍질 벗겨 먹었고 뱀딸기도 따먹었고 개더덕도 캐먹었다. 먹는 것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러나 아이들이 손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6월 들어 연글기 시작하는 목화 달래였다. 보리서리 밀서리 같은 것도 어른이나 주인의 눈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들키게 되더라도 어른들은 새 쫓듯이 먼 발치에서 소리만 질렀는데 다래를 따먹다가 들키면 어른들은 정말 화가 나서 머리통에 주먹질을 해대게 마련이었다. 주인이든 아니든 어른들이 그러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른들이 왜 그러는지를 아이들은 알았다. 보리나 밀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이었고 다래는 솜으로 두고두고 써야 하는 물건이지 먹어 없애는 음식이 아니었다. 붉은 점이 돋아나기 전에 어린 다래는 달치근한 물기를 품고 있어 꽤나 먹을만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인적이 전혀 없는 산밭을 지날 때도 초록빛 어린 다래에서 애써 눈길을 돌렸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 종달새는 아지랑이 가득한 하늘 그 어디에선가 맑은 소리를 굴리고 허기진 아이들은 아지랑이의 취약이라도 한 듯 따스한 햇발 속에서 시름시름 잠에 빠져들어갔다. 어른들은 맹물을 마시고는 죽을 먹은 듯 죽을 먹고는 밥을 먹은 듯 마음을 다잡아가며 몸을 놀려야 하는 것이 4월이었다. 소작을 붙이고 있는 논밭 농사 채비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집안 농사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했다. 논밭 농사 잘못 지으면 1년을 굶어야 하고 텃밭 농사 잘못 지으면 반년을 굶어야 한다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다. 논밭 농사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소작료 바치고 나면 가슴 텅 비는 허망함만 남았다. 그러나 텃밭 농사는 그것이 비록 곡식은 아닐지라도 그런 허망한 상실감 없이 내 손으로 지어 내 입에 넣는 옹골지고 알찬 맛이 있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반찬거리가 넉넉해지느냐 아니냐는 텃밭 농사를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짓는가에 달려 있었다. 바깥 농사가 남자가 채를 잡는 농사라면 텃밭 농사는 순전히 여자가 책임지는 농사였다. 넓을 수 없는 텃밭에 농사를 지어 2차례 걸친 반찬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가난한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하는 농촌 안악내의 부지런함과 슬기로움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텃밭 농사에서 남자들이 거들어주는 대목이란 땅을 파엎고 담이나 울타리 따라 듬성듬성 호박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똥을 퍼다 넣어주는 정도였다.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도맡아야 했다. 작은 텃밭을 대여섯 떼기로 나누고 크기와 위치에 따라 씨앗을 구분했다.
여기서부터 여자의 슬기로움과 알뜰함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일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적부터 보배워 익힌 것이라서 여자들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씨앗 봉지를 들었다. 그중 큰 것이 상추밭이었고 파 5골, 고추 10서너 가지 5골, 쑥갓 3골이 되게 마련했고 그늘이 드는 가장자리를 골라 오이 씨를 박았으며 북쪽 끝을 경계 삼아 들깨를 2억을 뿌리고 아욱은 동남쪽을 경계 삼아 한 줄박이를 했다. 습한 데가 있으면 토란이나 일년감을 심기도 했지만 그런 것은 텃밭 농사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텃밭을 단 한 골이나마 차지할 수 있는 씨앗들은 불문율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잎이나 열매를 뜯어내고 따내도 계속 새 잎과 새 열매를 피워내고 매달아야 하며 가을에 이르러서는 내년의 씨앗을 연글게 할 수 있어야 했다. 여자들의 집안 농사는 텃밭가리로 끝나지 않았다. 헛간이나 뒤란의 구덩이에는 박씨를 넣었고 담장가의 구덩이에는 호박씨를 넣었으며 울타리를 따라서는 완두를 박았다. 그때부터 오줌 한 방울, 개순물 한 방울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했다. 잘 삭은 오줌은 채소에 더할 수 없이 좋은 비료였고 아침 저녁 굴 따라 부어주는 개순물은 채소가 쑥쑥 자라게 하는 어디에도 없는 힘이었다. 텃밭과 담장가를 새끼 돌보듯 정성을 들이면 반찬 걱정은 따로 할 것이 없었다. 식은 보리밥에 상추쌈 푹 꽂히면 제격이었고 아욱국에 상추 겉절이면 또 한 끼가 넘어갔고 애호박을 썰어 넣어 된장찌개 끓이고 호박잎 밥에 쪄내면 저녁밥이 배불렀고 생깻잎 양념장에 절이고 가지무침을 올린 다음 완두콩 한 줌을 섞어 지은 보리밥을 넣으면 그 밥상이야말로 푸짐한 여름밥상이었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물푸기를 해서 잡아온 붕어라도 있어 방 한 입 얹어 얼큰하게 찌개를 해놓으면 보리밥도 별미였다. 농가에서 아무도 돌보는 일 없이 계절 따라 자라났다가 계절 따라 꽃을 피우고 계절 따라 쓰러져가는 몇몇 꽃이 있었다. 장독대 뒤쪽에선 키 큰 접시꽃, 장독대 앞에 줄 선 맨드라미, 봉숭아, 채송화가 그것이었다. 그 꽃들은 누구에게 후대를 받는 일이 없이 그렇다고 박대를 받는 일도 없이 가난한 초가삼간이 대부분인 농가의 유일한 치작물로 꽃피움을 하고는 제 계절을 무심한 듯 살다가 갔다. 남도 지방의 여인네들이 텃밭 농사에 못지않게 신경 쓰고 샘내는 농사가 있었다. 그건 삼농사였다. 삼은 더운 기운 속에서 물기 머금은 땅이면 어디서나 잘 자랐다. 손질이 별로 필요 없는 데다가 농사를 지었다 하면 그대로 돈이 되는 것이 삼농사였다. 시일은 시일대로 돈이었고 배를 짜놓으면 더 말할 것 없는 큰 돈이었다. 삼농사는 여자들이 자기네들 손으로 올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알토란 같은 부수입이었다. 그러나 너나 없이 30 뿌릴 땅을 원했으므로 삼농사를 손수 짓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도지방 처녀들이 예로부터 시집가기 전에 첫째 조건이면서 절대 조건으로 길쌈할 줄 아느냐는 물음을 남자 쪽으로부터 받는 것이 길쌈이 농가 부업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무더운 여름이 긴 남도지방은 삼재배의 최적이었고 논농사도 밭농사도 마땅하지 않은 땅에 삼씨는 뿌려져 삼배로 짜여졌고 그 삼배필들은 장마다 모아져 삼재배가 어려운 북부지방으로 실려가 귀한 물건이 되었다.